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쇼트트랙 팀 주치 재활약과 전문의 이동우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과 발목 부상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발목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도 다뤄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의 구조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발의 구조를 보시면 자, 이 윗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강이 뼈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목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발 부분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발목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또 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중복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이 주로 스트레스, 이따 말씀드리는 스트레스 골절이나 어떤 그런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거골, 주상골, 그리고 종골, 중적골 이런 용어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뼈 부분에서 인대가 붙고 그 위에 부분에 이렇게 이 다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다리 부분에서 근육이 붙어 있고 힘줄들이 발 부분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병증, 힘줄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근육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다리 부분에 해당되게 되고 힘줄에 붙는 부분은 발등 부분이나 발가락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발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힘줄 부분에 이 띠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이 띠 부분이 이 부분에 마찰이 되면은 이제 점액낭염, 염증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요 사진은 이제 발바닥 부분 사진인데 발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가락 쪽에 하나하나 힘줄이 가지만 또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저 근막염, 뒤꿈치 부분 부상이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그림은요, 발의 이제 안쪽 부분에 해당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안쪽 복숭아뼈이고요. 이제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주상골이 붙는 부분이고, 후경골 근육에서, 이제 근육은 여기 붙지만 힘줄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은 발 안쪽에, 이렇게 아치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된 같은 경우,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게 되죠. 예,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런 그림에서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고 이게 족저 근막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빙상 종목별 발 부상의 역학이라고 했는데 우리 빙상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해서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이번 강의는 이제 그 부상 빈도의 부분의 어떤 특정 부위의 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우리 IS 메디컬 커미티에서 조사를 해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발목과 발이 합쳐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빈도 자체는 가장 높습니다. 특히나 피겨 부분 많이 높죠.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서 발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목은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발 자체는 그럼 얼마나 부상이 있을 거냐. 사실 연구 결과가 많진 않지만 이제 2014년에 김은국 교수님께서 1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발 부분이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2건, 그리고 쇼트트랙은 0, 이렇게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경미해서 조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주 심한 부상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의미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2019년에 미국 데이터인데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 15년 정도의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한 것인데 뭐 남녀 공이 발과 발목 부분의 부상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조사 자체는 각 질환별로 이렇게 구분을 얼마나 빈도가 있느냐를 구분한 것인데 이제 제가 체크한 부분은 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빈도가 높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좀 체크해서 이런 내용을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건병증,
그리고 인대 손상이지만 발바닥에는 족저, 근막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잘 알아야 될 것이 뼈가 그냥 부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자극을 받다 보면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힘줄 부분에 힘줄이나 인대 사이에 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저맥낭, 활액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복적인 자극을 받다 보면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저맥낭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부상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종목별 특성도 있겠지만 주로 무릎 부분이나 어떤 정강이 부분, 다른 부분들, 허리 부분들은 또 급성 손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발 부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스케이트를 신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 자체가 직접적으로 급성 손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만성적으로 과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이트, 부츠를 신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보호를 해주기도 하지만 또 이거의 역할이 스케이터가 단단하다. 그래서 목적이 발목 관절의 과도한 움직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많이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절이 자기 기능을 하면서 충격 흡수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다 보면 충격 흡수하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 착지 시 충격 흡수 역할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다른 관절,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부분 다른 관절들이 그 충격을 대신하거나 우리 설명드린 발 부분의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반복적인 부하로 인해서 과사용 손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연구 결과를 보자면 우리가 이제 피겨 선수들이 착지할 때 예를 들어 청소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체중의 10에서 12배 정도의 강도가 발 부분에 충격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많이 나와서 달리기 선수들이 사실 발에 반복적으로 과사용 손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달리기 선수보다도 훨씬 큰 강도로 부하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수들, 빙상 선수들이 상당수가 청소년 선수들이 아직 성장 중인 선수들이 많고 특히 피겨 선수들은 더 많겠죠. 그리고 성장 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선수들이 외형적으로는 키도 크고 몸도 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인과 같지만 실제로 뼈나 근육 등은 성인에 비해서는 강한 강도의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예를 들어 피겨 종목을 보자면 점점 쿼드러플 점프 같이 점점 고난이도의 기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기술들을 하려면 조금만 쉬어도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많은 자극과 충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 부상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큰 4개 정도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발 부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부상이겠죠. 근데 빈도도 낮을 수도 있고 또 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은 알아두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이제 조금 더 이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은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 이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처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뼈의 반복적인 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흔한 과사용 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피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족골 1, 2번에 가장 흔하게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중족골에 해당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프를 뛰거나 할 때 아주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부하를 받으면서 뼈가 이제 취약하게 됩니다. 이제 도식화된 그림에서는 이렇게 골절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옆에 보시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골절선이 미세하게는 보이지만 사실 초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MRI를 이렇게 찍어 본다면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뼈 표면이 딱딱하게 있고 안에 골수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 이 부분이 뼈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스트레스 골절이 이제 이런 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은 되는데 엑스레이상에서는 명확히 골절은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증상이 오래돼서 뭔가 검사가 필요할 때는 MRI를 초기에 찍으면 조금 빨리 진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괜찮다, 뼈에는 문제 없다라는 말만 듣지 마시고 우리 선수들이 많이 아파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분이나 지도자분 선생님께서 한 번쯤 이런 것도 이런 단계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족골이 발생하지만 주상골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제 MRI 찍으면은 이렇게 주상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 비슷하게 이 부분 이게 색깔도 변하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CT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비교적 정상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이 미세하게 골절이 있는 부분입니다. 임상 증상을 보시면 이제 초기에는 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초기에는 골절 전 단계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다의 의미가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 피로 반응이라고 해서 뼈가 많은 자극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골절까지로 진단하기 전 단계 정도는 좀 무리를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면 아팠다가 좀 쉬면 괜찮아지는 마치 우리가 좀 무리해서 운동한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아프겠죠. 그럴 때 이제 점점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일단 피로 골절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된다면 좀 심해지면 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중 지탱하는 거죠. 걸을 때마다 자꾸 자극이 오기 때문에 좀 힘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보통 증상 자체는 초기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중족골, 주상골처럼 잘 생기는 부분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는 좀 많이 아파하는 통증을 보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위험 인자는 보시면은 이제 앞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많이 훈련하는 거, 좋지 않은 자세로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어린 나이가 있고요. 이제 골밀도 감소를 동반한 영양 부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젊은 여성 선수, 특히 청소년 선수죠. 그러니까 우리 피겨 같은 경우 여성 젊은 선수들, 청소년 선수들이 좀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식욕 부진이나 무혈경,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챕터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보시면 사실은 우리 앞서 설명드린 이 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돼야지 일단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훈련에도 지장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낫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조금 알고 계셨다가 악화되기 전에 심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하면 좀 빨리 시간 짧게 그리고 훈련에도 방해가 많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피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골절 전 단계이긴 하지만 뼈가 자극을 많이 받는 상태입니다. 체중 부하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건 가능한데 운동하면 많이 아프니까 운동하기가 좀 어렵죠. 이럴 때는 캠 부츠라고 해서 이제 우리 기브스처럼 단단하게 한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런 보호대 같은데 약간 마사이족 신발처럼 아랫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온전하게 되지 않게 그런 것을 한 1에서 3주 정도 착용을 하면 일단은 그 자극되는 것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되고요. 일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발생을 해버린다면 중족골 같은 경우는 최소 4주, 주상골은 6에서 8주, 뭐 상황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기간 동안은 체중 부하, 비체중 부하라는 의미는 땅을 디디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기부스하고 움직이지 말고 운동은 당연히 못하겠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부츠를 제거하고 관절이 굳어져 있겠죠. 관절과 인대, 근육, 힘줄 다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활을 하고 좀 풀어지고 나면은 각 종목의 특성에 맞는 동작을 통해서 재활 훈련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상골 같은 경우에는 운동 복귀가 3개월은 넘어야 되고요. 경기 복귀는 4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지도자분과 보호자분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의사들이 말하는 운동 복귀는요. 해당 종목,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 가서 스케이트 신고 가볍게 이렇게 조금 타볼 수 있는 정도지
실제 해당되는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 복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력, 게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복귀와 경기 복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운동 복귀하고 나서도 온전하게 안 나와서 또 점검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들이 말하는 이 3개월, 4개월 이런 시기 같은 것들은 정말 아주 치료가 잘 진행됐을 때, 착착착착 진행됐을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의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이거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죠. 우리 선수들 어리기도 하고 마음도 급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복귀하고 무리하게 나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빨리 복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경기력에서 강도가 높아지면 통증이 심해져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만큼이 필요하다. 이거 이상이 더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과 보호자분들께 오히려 이런 기간보다는 더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말하는 기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 선수 생명을 위한다면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병증은 사실은 아마도 발 부분, 발목 부분이나 종아리 부분을 다뤄줄 때 많이 하실 건데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힘줄 부분이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힘줄 부분이 주로 발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발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종아리 부분의 앞통증, 발목 부분의 통증 또는 발 부분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으면 뒤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은근히 근육 유연성 결여 때문에 그 힘줄이 닿는 부분이 자극이 많이 돼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애들 항상 운동도 많이 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정말 유연한데 근육 유연성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우리 선수들이 발달된 근육, 많이 쓰는 근육은 사실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많이 강화도 돼 있고 아주 좋거든요. 코어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근데 예를 들어 허벅지, 뭐 햄스트링 부분이라든가 종아리 부분이라든가 약간 등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자세 취하면서 많이 자극이 되면서도 또 근육은 유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훈련 중에도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주고 치료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치료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일단 한번 건병증이 발생한다면 편심성 건부화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힘줄을 조금 이렇게 강화시켜주거나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치료 훈련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훈련 중간중간 이렇게 하시면서 악화되지 않게 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것은 점액낭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유 주머니 같은 것인데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종골이고 아킬레스건이고 여기 후 종골 점액낭은 종골의 뒷부분,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종골의 점액낭염 이 부분은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있고요. 피부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후 종골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킬레스건이 붙는 부착부 아킬레스 건병증과 매우 증상이 유사하고 거의 같은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착지하는 발 부분의 증상이 더 명확하지만 양측에 나타날 수 있다. 체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아킬레스건에 부담이 많이 갈 테니까 증상이 좀 심해질 수 있고 그리고 과도한 배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강이 뼈가 있고 발뼈가 있으면 바로 윗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면 이 부분이 당겨지면서 이 부분이 많이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중 1kg 증가할 때마다 이 발생할 수 있는 게 30%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육과 힘줄, 뼈 부분의 세트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스트레칭은 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복적인 스트레칭 할 때마다 자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아플 때 주사 한번 맞으면 사실 많이 좋긴 한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킬레스건 파열의 위험성, 뭐 쉽게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게 도핑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거나 아주 증상이 심할 때 잘 상의를 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건, 종골 표면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 붓거나 변색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부츠가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신발이 너무 커서 자극이 될 때 생기는 거고 도넛 모양의 패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족저근막염은 보시면 종골 부분에 이 종골 부분의 부착 부위에 족저근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과사용에 따른 질환으로 실제로 여기 MRI상에서는 이렇게 염증 부분이 있고 초음파상에서도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 이렇게 명확한 소견은 실제로 눌러보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약간 부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초기 증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안 보였지만 미세 손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초기 소견은 점진적으로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할 때만 좀 심하고 운동하면 또 괜찮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무리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가 되면은 점점 악화되고 체중 부하시 통증되고 나중에는 발 디딜 때마다 아프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초기에 좀 빨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험 민자로는 오다리, 요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연성 강도 이런 게 있고요. 주로 발목 관절이나 햄스트링, 장단지, 그러니까 가자미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다 유연성이 감소하거나 긴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현장에서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등한시하지 말고 스트레칭과 유연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치료 중간중간에 꼭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시, 꼭 치료시뿐만 아니라 훈련 중에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가야 됩니다. 치료는 많이 아실 겁니다. 쉬거나 약 그리고 충격파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해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빨리 병원 가봐야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명확한 변형이 있을 때 그리고 체중 부하를 할 수 없다는 거는 그냥 디디기만 해도 아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타가 아니라 일단은 병원 가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있죠. 비로골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혹시 있지 않는가 의사에서 점검하고 또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다 보면 첫 번째 발견 안 되고 며칠 지나거나 한 1, 2주 지나서 또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봐서 괜찮다라는 말만 듣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하면 병원 가보고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적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려봤고 또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앞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뤄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지만 또 지도자분들이나 보호자분 또 우리 선수들이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제가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팀 주치를 하다 보면 그리고 선수들이 좀 다 아프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심해지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점검을 하면은 참 경기력도 좋고 선수 생명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혹 모르신다면은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